한 조용한 마을에 톰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학교에서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는 이 철학을 통해 어떻게 자신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했죠.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배운 이론을 진짜로 시험해볼 신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봄마다 커다란 축제가 열렸고 그 축제의 백미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물찾기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마을 곳곳에 숨겨진 보물상자를 찾고 가장 많은 상자를 발견하는 사람이 커다란 상품을 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톰은 이 대회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상품 획득을 위함이 아닌 공리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대회 날이 되었고 톰은 친구들과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물을 상당히 많이 찾게 된다면 그 보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제레미 벤담의 이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친구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어요. 어떤 친구는 기금을 마련해서 축제가 끝난 후 모두가 함께 다른 활동을 즐기자고 제안했으며 다른 친구는 마을 내의 힘든 이웃들에게 그 보물로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더 나아가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모든 보물을 우리끼리 나누는 것보다 이를 정말 필요한 곳에 배분하면 어떨까요? 이를 통해 마을 전체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는 공리주의의 핵심 정신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톰과 친구들은 보물을 찾는 즉시 즉석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각 보물의 이용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마을의 낡은 놀이터를 고치는 데 쓰여졌고 다른 부분은 지역 학교의 도서관에 새로운 책들을 기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매년 겨울마다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위한 난방비용 지원에 할애되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톰은 마을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해져 마을 회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톰과 그의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그들이 선택한 방향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톰이 상금이었다면 가졌을 큰 행복보다 이웃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느낀 뿌듯함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렇게 톰은 자신의 행동이 단지 대회 참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가 설파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단지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절묘하게 실현될 수 있는 가치임을 몸소 증명한 것입니다. 이후 톰의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 퍼졌고 톰은 벤담이 꿈꿨던 세상이 작은 구현자로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독특하게도 매일 저녁 해가 질 때쯤이면 동쪽 하늘에서 빛나는 커다란 별이 하나 나타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별을 황금별이라 불렀고 그 별이 뜨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죠. 날씨가 좋으면 농사가 잘 되고 상인들은 좋은 거래를 득하며 병도 낫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이 마을에는 어린 소년 에밀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호기심이 많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 늘 궁금해하곤 했지요. 그 중에서도 에밀은 저녁마다 하늘에 떠오르는 황금별이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은 마을의 현자인 안톤 할아버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황금별이 나타나면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안톤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마을은 아주 오래전부터 황금별과 함께 해왔단다. 사람들은 별이 행운을 불러준다고 믿어왔지. 에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별이 왜 좋은 일을 일으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보고서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건 아니고요. 안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어쩌면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오래전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 느누리가 인과관계를 경험에 의해 추론하지만 그 안에 절대적인 논리적 기반은 없다고 주장했단다. 휴미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저도 궁금해요. 에밀의 눈이 반짝였죠. 안톤 할아버지는 휴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휴은 사람들이 사건 A가 사건 B를 일으킨다고 믿는 것은 단지 A와 B가 반복적으로 연관된 것을 관찰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그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단다. 아주 논리적으로 정말로 모든 걸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네. 에밀은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황금별을 보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 것도 그런 것일까요? 맞다. 결국 우리는 경험에 기대어 세상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되거든. 너의 궁금증처럼 그 관계가 정말로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란다. 에밀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죠.
그는 마을의 장터에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풀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장터에서 에밀은 작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애하는 마을 사람들, 우리는 오래전부터 황금별을 보며 좋은 일이 올 것이라 믿어왔죠. 하지만 현자 휴메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경험에 의해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것일 뿐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롭게 에밀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에밀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황금별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 긍정적인 마음이 오히려 좋은 일들을 불러오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금별은 그저 별일 뿐이었지만 그 별로 인해 생긴 긍정적인 감정이 진정한 마을의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죠. 에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고 사람들은 휴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이어져 나갔습니다. 에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과 믿음을 주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세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푸른 언덕과 맑은 시냇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주민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고대의 지식을 전파하는 대장장이인 마르코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자연법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마르코는 사람들이 잔디밭에 모여 앉아 있을 때 그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르코가 말을 꺼내기 시작할 때 청중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염두에 두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평화로웠던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숲속에 사악한 용이 잠들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용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마을에서는 용을 깨우지 않기 위해 서로 최대한 조심하면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마을의 젊은이인 루카스가 친구들과 함께 숲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 용의 소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용은 잠들어 있었지만 그 주위에는 금과 보석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금과 보석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루카스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연법에 따른 본능적인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퀴나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친구들에게 이것은 옳지 않아, 욕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올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보석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는 그곳을 떠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현명한 마을의 원로 아미타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미타는 깊은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루카스, 너의 선택은 용기 있는 것이었고 자연법을 따랐다는 것이 기쁘구나. 그러나 우리는 친구들을 구해야 한다. 두 사람은 즉시 다시 숲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루카스의 친구들은 보석을 모으다가 실수로 소란을 피워 용을 깨우고 말았습니다. 용은 으르렁거리며 당장이라도 물을 뿜을 태세였습니다. 그때 루카스는 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능과 자연법에 따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깨우치고 용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루카스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보호해야 함을 강조했고 용은 그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잠시 후 용은 다시 잠에 들었고 친구들은 무사히 마을로 돌아가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르코는 이야기를 마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연법은 우리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행동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감명받았고 자연법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로써 마을은 다시 한번 평화롭고 조화롭게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르코는 단순히 도덕적 원리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 본성에 뿌리 내린 자연법이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각자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듣기에 따라 꽤 이상적이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죠. 매일 벌어지는 싸움과 논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도둑질은 일상적이었고
어떤 날은 이웃이 베란다 위에 올려놓은 당신의 사과를 슬쩍 가져가 오전 간식처럼 먹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리를 하나요? 우리의 이야기 속 주인공인 리암은 이런 혼란 속에서 매일 생존을 위한 셈을 해야 했습니다. 매번 길을 걸을 때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집값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이상하게도 이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불안 속에서 살면서도 당장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리암은 마을 광장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커다란 분수 옆에서 한 남자가 목에 두른 피리로 썩 괜찮은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피리 소리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꽤 생소했죠. 그들이 어쩌면 처음으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나중에 앤더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앤더슨은 잠시 피리를 내려놓더니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말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집단협력에 관한 것이죠.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앤더슨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멀리 있는 나라에서 여러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한 고대의 철학자 홉스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만인의 대한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했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자 앤더슨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회계약이란 결국 우리 모두가 조금씩 자유를 포기하고 공동의 룰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각자의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하고 그를 통해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선 개념에 살짝 머뭇거렸지만 누군가가 그래서 그 사회계약이란 걸 우리가 어떻게 맺느냐 이거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순간 리암은 짜릿한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막상 누군가가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니 흥미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아가 앤더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규칙을 어떻게 정합니까? 앤더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룰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뜨겁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밤 10시 이후 소음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고 다른 사람은 이웃의 물건을 훔치면 그 값이 2배를 물어내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느덧 사람들은 앤더슨의 제안을 실천하기로 모두 결단을 내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마을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의 규칙을 따르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앤더슨에게 감사를 표했고 리암은 드디어 길을 지날 때마다 집값을 걱정하던 시절을 멀리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은 홉스의 사회계약 이론을 실천하며 더 나은 공동체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들의 이야기는 먼 나라에서 전해지며 다른 곳에서도 피리 부는 사나이 앤더슨과 그의 철학적 시도가 작은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었답니다.